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모군란부터 이제 갈 건데요. 지금 우리 교재는 676페이지입니다. 자, 이모군란,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진짜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할 것이다. 이모군란, 갑심정변, 동학, 갑오개혁 1차, 2차, 삼국간섭, 그 다음에 을미개혁, 독립협회, 대한제국, 칠판이 크질 않아서 전체 분량을 다 한 번에 잡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프라인에서 아예 그냥 통으로 칠판 전체를 다 쓰는데요. 왜냐면 흐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연도가 좀 암기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82년, 84년, 94년, 이런 식으로 일단 연도가 암기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네. 볼까요? 이모군란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식군인들에 대한 문제가 꼭 나오죠. 구식군인들이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죠. 1년 이상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은 월급을 내가 받지 못한 거, 1년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민시 일족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민시 일족인 민비를 잡기 위해서, 그죠? 네, 민비를 얘들이 어떻게 체포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궁궐을 점령하죠. 그래서 궁궐을 점령해서 민비를 수색하기 시작하죠. 민비는 옷을 갈아입고 도주해버립니다. 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게 이제 일명 도봉소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건이 터진 이유가 이제 도봉소. 이 도봉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조창에서 서울의 경창으로 이렇게 곡식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창고인데요. 그 창고에서 이제 월급을 나눠주는데 이때 쌀로서 월급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쌀 한 석이 여기는 2분의 1이 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쌀 껍질을 겨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쌀 양은 쌀 한 석 중에서 4분의 1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만이 폭발하는 게 일명 도봉소 사건 이렇게 불러요. 참고로 보세요. 혹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선택지에 이모군란, 이모년에 부인들 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면 좋죠. 누가 일으켰나요? 구식군이 일으켰습니다. 왜요? 신식군들은 되게 대우가 좋죠. 이런 차별 대우 대안, 그 다음에 월급에 대한 지연, 그리고 월급 지연 끝에 주는 게 이 정도의 아주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 폭발했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모군란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대신에 이제 민씨는 옷을 갈아입고 상궁의 옷을 갈아입고 몰래 도주했습니다. 몰래 도주했습니다. 훗날 신하들이 다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받아들이긴 합니다만 이 혼란의 시기가 이제 드디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흥선대원군 시기에 보지 못했던 일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수수책 중에 하나가 이제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콜한다고. 도움을 요청한다고. 흥선대원군은 이미 도움을 요청할 때 이미 그 구식구인들이 이미 흥선대원군을 찾아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그래서 구식구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수하 사람들 이미 보냈고요. 일부 사람들을 데리고 왕을 만나가지고 왕을 만나서 흥선대원군이 이 이모군란을 수습해가는 과정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73년에 우리가 물러났다고 그랬잖아요. 10년 뒤에. 그리고 다시
흥선대원 또다시 재집권이 이루어졌습니다. 흥선대원 총 3번 일어난다고 해요. 63년, 82년, 갑오 1차 때, 94년 한번 일어 총 3번에 걸쳐서 흥선대원이 정치 전면에 나서는 거거든요. 근데 2번, 3번은 큰 문제가 있죠. 흥선대원 힘이 다 떨어졌어요. 첫 권력을 잡았을 때 가장 많은 업적들을 많이 쌓게 된 것들입니다. 자, 흥선대원이 다시 재집권하게 되었다. 그 결과 흥선대원군이 내세웠던 것들이 이겁니다. 통리김화문, 별기군 폐지입니다. 아들이 했던, 고정이 했던 청나라의 개혁기구를 모방해서 만든 통리김화문, 그다음 신직군인 별기군 폐지, 흥선대원군. 그 다음 5군영과 3군부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5군영과 3군부를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씨 세력은 또다시 청에 원병을 요청하였고 청군이 출병하여 흥선대원군을 압송해 갔습니다. 청에 압송해 갔습니다. 텐진으로. 그래서 오늘 갑신정변 갑신일록의 첫 번째 흥선대원군을 되돌려 보내주세요 했던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흥선대원군이 이때 압송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흥선대원군에 압송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은 이건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봐요. 이건 전개 과정이잖아요. 그죠? 전개 과정이 시험에 나올 일 특별하게 없죠. 우리 시험에 정작 잘 나오는 건 여기서부터요, 이제. 여기서부터요. 이거예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쟁이에요. 이모곤란 이후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일본의 경제력이 우리 한반도에 약 70에서 80%를 빼앗아갔다고. 일본 애들이 우리 상권을 빼앗아갔다고. 자, 청나라는 우리나라의 속국관계예요. 주종관계라고. 전해들 중에 우리는 속국이라고요. 근데 전해들은 정치적인 이상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경제적인 이권 별다른 게 없었다고요. 근데 이거 뺏기고 보니까 얘들이 안 되겠거든. 그래서 청나라 애들이 와서 조선과 청나라의 상민 수륙 무역장전, 상인들과 백성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장정,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고. 이걸 일명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불러요. 이모곤란 이후에 바로 터져 나온 사건입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때 이제 청나라들은 우리나라에게 고문들을 파견합니다. 마젠창, 멜렌돌로프, 독일 사람입니다. 친청 독일인입니다. 외교 고문이죠. 뭐 세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안 스카이, 원세계라고도 합니다. 한자 표현 방법으로. 이와 같은 고문들을 파견해서 우리나라 실질적 이권들을 하나씩 빼앗아 갔습니다. 됐죠?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정, 고문들이 파견돼서 우리 이권들 하나씩 빼앗아 가게 됐습니다. 이 결과 우리나라의 서울 양아진, 한강에 양아진을 포함한 전국 장시가 청나라 애들에게 오픈돼서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상권을 하나씩 장악해 간다고. 그렇다면 일본 상인들과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의 시장을 놓고 한 방 붙게 됐어요. 아까 일본이 이 정도 이권을 가져갔다고 그랬지. 70, 80%. 그러면 이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 결과 일본과 치열하게 우리 시장을 놓고 경쟁했다는 거. 이 결과 일본 상인들과 청인 상인들의 분석을 해봤더니 60대 약 40%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55%대 또 45% 본 학자들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청나라가 일본을 경제적인 부분에 앞서지는 못했다 정도 결론이 나타나겠죠. 프로토지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결론은 이제 일본이 우리가 청나라보다 조금 더 앞섰다는 것 정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명 뭐예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전입니다.
그렇다면 이모곤란 이후에 우리의 나타나는 현상들 지금 빠뜨렸어요. 예. 제가 이렇게 암기시킵니다. 임제태. 이모곤란의 결과 우리나라에 맺은 조약이 제물포 조약입니다. 제물포 조약입니다. 이 제물포 조약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99인들이 난을 일으키면서 호리모토 일본 교관이 희생됐고요.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 건물도 좀 피해를 입었어요. 이에 대한 손해배상.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일본 공사관에 우리 일본 외교관들이 올 텐데 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처음으로 일본 공사관에 일본 경비병들이 주둔하게 됐어요. 이건 외교사에 있을 수 없는 아주 되게 드문 일인데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일본군들이 처음 주둔하게 되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제단이 파견되죠. 일본에 사제단이 파견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때 태극기를 사용하게 됐다. 박영규를 대표로 하죠. 박영규 같은 사람의 대표에서 일본의 사제단이 파견되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이걸 3차 수신사로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로 저는 뜻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사제의 뜻을 전달은 3차 수신사로 박영효와 김옥균이 이제 일본 통이거든요. 같이 파견돼서 이제 태극기를 좀 사용하기도 했다. 그 다음에 요거 이후에 맺어진 게 조일수 조규 속약입니다. 조일수 조규 속약입니다. 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강화도 조약 이후에 6년 뒤죠. 6년 뒤에 속약이 맺어졌습니다. 조일수 조규 속약이 맺어졌습니다. 요건 이제 뭐냐면 개항장과 관련된 간행의정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간행의정을 50리로 그리고 2년 뒤에는 100리로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시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간행의정이 10리였어요. 그죠? 자, 복수해 보자고요. 간행의정 10리, 즉 4km였다고. 근데 6년 뒤에 일본에 속았죠. 외우기 좋죠. 속았습니다. 간행이 50리. 이제 부산 상인들과 일본 상인의 공존의 상태에서 50리가 되면 이제는 일본 상인들이 50리까지 진출하게 됐어. 또 이어서 84년 2년 뒤면 100리까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부산시장 완전 장악이고 경상남도 지역까지, 김해 지역, 밀양 지역까지도 충분히 일본 상인들이 독점 상권을 가져가기 시작했다. 그만큼 일본들의 일본 상인들의 활동 반경이 되게 확대되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임제태 이렇게 암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제태 제물포 조약 때, 이모곤란 때 제물포 조약.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고 일본 공사관에 일본 경비병들이 최초로 말도 안 되는 주둔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제단이 파견돼서 수신사 기억으로 박영효, 김옥균 같은 사람이 태극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6년 뒤에는 조일수 조약이 속약이 맺어졌다. 이 시기에 82년에. 그리고 2년 뒤 84년에 다시 50리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100리까지죠. 100리까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다. 속약까지. 우리 교재 678페이지 보시면 태극기가 보일 텐데, 지금의 태극기하고 약간 다르죠? 지금의 태극기는 약간 다른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쭉 넘겨볼게요. 이제 681쪽에 갑신정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칠판이 많지가 않아서 좀 어쩔 수 없이 좀 지울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 갔나요? 이 부분들은?
네. 이모군란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그 일본 상권과 우리 상권이 청나라 상권이 우리 상권을 놓고 싸우게 됐다. 6대4 정도로 일본이 앞서게 됐다. 그래 고문 정치가 이루어졌다. 이때 매주작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다. 되게 시험이 잘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 조약의 메시드 임제태, 이모군란대 재물포조약과 태극기 사용. 이때 손해배상을 위해서 일본 공사관들에게 경비 주둔병도 생겼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속약이 맺어졌다. 간행이전 거리가 10리에서 50리로 늘어나게 됐다. 됐죠?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갑신정변을 또 가겠습니다. 네, 갑신정변. 급진계합파들의 어떤 상태로 봐야 되겠죠? 681페이지 보시면 온건계합파하고 급진계합파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죠. 온건파,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급진,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강범, 서재필 이와 같은 인물들. 온건계합파들은 동도 서기론을 주장합니다.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뜻이에요. 대신에 우리는 문명계화론, 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보지 않았느냐 말이야. 네, 엄청난 속도로 가서 따라가지 못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급진적 개혁, 완전 다 바꿔야 된다. 급진적 개혁인 문명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일명 이걸 변법적 계화론이다. 법을 완전히 다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결과 이제 갑신정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갑신정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명 이걸 우정국 사건, 우정국 정변 이렇게 얘기하죠. 우체국이죠. 우리가 이제 미국의 보빙사로 우리 사람들 다녀온 것 배우셨죠? 특히 이제 홍영식 같은 인물들이 우리나라의 우정국, 즉 우체국을 개국하려고 했죠. 그리고 공사가 끝났고 개국 축하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대장들 있죠? 사대장 요인들을 대거 암살하게 되었다. 암살이 되었다. 그리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 14개조, 개혁정강 14개조를 끊임없이 물어볼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는 또다시 손해배상을 물어볼 것이다. 일명이 암기사항입니다. 갑한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갑신정변의 결과 한성조약이 맺어졌고 텐진조약이 맺어졌습니다. 한성조약은 간단합니다. 손해배상입니다. 자, 이건 손해배상입니다. 요게 이제 크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발생되죠. 텐진조약, 우리가 맺은 조약이 아니야. 일본 애들하고 청해들이 맺은 거. 조선의 유사상황, 즉 급박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양국 군인들의 동수가 파견되다. 동일 숫자가 파견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 훗날 우리 동학 때 동학농민운동 때 우리 정부가 청해에 군사를 요청하자 청은 일본이 통제가 됐고 당연히 청군과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텐진조약 결과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갑한테 내어졌겠죠? 갑신정변의 결과 또다시 손해배상을 당해야 됐고 그다음에 텐진을 하겠다. 자, 우리 교재로 가볼게요. 자, 14개조 정강 볼게요. 14개조 정강. 갑신정변 전개 과정들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생략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굳이 시간을 많이 투입할 필요는 없으니까. 14회 정강으로 바로 갈게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조 682쪽입니다. 갑신정변 1조 보겠습니다. 청해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돌아오게 하자. 그리고 종래에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의 허리를 폐지하자. 흥선만 밑으로 보시면 되겠죠. 아까 이모곤란 시기에 흥선대원군이 압송됐죠. 압송됐습니다.
구성됐습니다. 두 번째, 문부를 폐지하고 인민의 평등을 잡자. 네, 첫 번째 평등 잡겠습니다. 네, 매주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평등이죠. 네, 갑신정변의 김옥균 같은 사람들은 네, 매주시를 갖다 롤모델로 삼았다. 네, 롤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주시의 핵심이었던 평등에 대한 얘기 나올 겁니다. 평등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갑신정변 가셔도 됩니다. 세 번째, 지조법 보겠습니다. 지조법. 우리 이건 이제 알아야 할 부분이죠. 지조법에 관련된 부분, 지조법을 계획해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고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하였다. 볼게요. 우리가 조세에 관련된 부분을 할 때 우리 모두 다 조세가 실패했다고 얘기하죠. 실패 이유가 뭔가요? 결부법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신라, 고려, 조선 다 결부법이에요. 결부법에는 뭐죠? 수확량에 따른 징수란 말이에요. 그럼 백성은 수확량을 되게 적게 산출하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관리나 국가는 되게 산출을 넓게 하려고 할 거야. 세금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할 거거든. 이게 속이고 속이는 부정부패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결부보유라는 게 이론상은 참 좋습니다. 수확량에 따른 세금이니까 내가 풍년들을 많이 내고 흉년들을 적게 내겠다는 거예요. 참 논리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진 않아요. 실상은 그렇잖아요. 그 결과 지적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세죠. 토지의 땅가격이죠. 지세에 따라서, 지세의 평가에 따라서 징수하겠다는 거죠. 아주 쉽게 비교하면 지금 서울에 지금 땅값 되게 비싸다고 소문 다 났죠. 뉴스 매일 나오죠. 뭐 서울의 아파트값 장난 아니죠,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지방의 똑같은 아파트를 한번 계산해 보자, 우리 아주 쉽게. 서울에 30평짜리 아파트가 있다 쳐봐. 서울에 이게 한 20억 한다 쳐봐. 서울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 20억. 근데 지방에 있는 똑같은 30평짜리 아파트 쳐봐. 아마 비싸면 아마 3억에서 한 4억 정도 가지 않을까? 아니, 신규 아파트 5억까지 쳐주지 뭐. 몰라요, 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생각이에요. 자, 똑같은 평수의 가격대가 엄청나죠. 최소 4배 이상 나요. 그러면 똑같은 평수니까 똑같이 100만 원씩만 세금 내세요. 재산세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여기는 재산세를 100만 원 낸다면 여기 얼마 내야 돼? 10배 이상은 내야 돼. 1000만 원 정도 내야 되겠지. 그쵸? 그 논리예요. 이게 지조법이에요. 즉, 땅의 가격, 지세에 따라서, 즉, 재산세를 내야 한다. 오늘날에 뭐예요? 이게 재산세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지조법.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갑신정변입니다. 네 번째, 내시부를 없애고 그 중에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자. 내시제도 없애자는 거죠. 부정한 관리 중 재해가 심한 자는 취재하자. 탄간오리 처벌하자는 얘기. 각도의 상한미를 받지 말자. 별표. 상한미 몇 번이야? 6번. 상한미가 있고 유치미가 있죠. 네. 이게 이제 봄에 걷어들이고 가을에 걷어들이고 2번 걷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상한미는 중앙으로 올려 보내는 거고요. 유치미는 이제 지방 행정에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반반이거든요. 이렇게 2분의 1씩 이렇게 날아가는 거거든요. 논리상으로. 근데 이게 점차 웃기는 게 전후기가 되면 유치미는 감소하고 전체가 다 상한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앙정부로. 그럼 지방정부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운영자금으로 쓰는 거거든. 그래서 앞으로 상한미를 아예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상한미를 연구입하지 않겠다. 지방에서 걷는 유치미는 그대로 두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규장각을 폐지하겠다. 그 다음에 급히 순사를 두겠다. 순사에 경찰 준비하시면 꼭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초에 경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갑신정변. 그 다음에 9번에 해상공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상공국 협파하겠다. 몇 번이야 이게? 9번. 해상공국 협파. 보부상들이에요. 보부상 단체죠.
보부상단체입니다. 네, 보부상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883년에 설치한 기구입니다. 이 사람들 다 관어상입니다. 관어상들. 주로 장시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얘네들은 관어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기 싫은 3D 업종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담당해주고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로부터 국가의 특혜를 받는다. 특혜는 특정 상품에 대해서 독점 판매권을 줍니다. 비교토행이 시골에서는 솥단지 같은 것들을 얘들만 사고 팔 수 있게끔 특혜를 주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해상공국은 결과적으로 요거에 입어야 되는 거예요. 평등의 원칙에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 100m를 달릴 때 100m 라인에 출발해야지. 누구는 50m 앞에 출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게임은 뭐 이미 정해진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해상공고를 획파한다. 특권적 상업체제는 폐지하겠다. 공정한 경쟁을 해달라. 그 다음에 12조가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결정하자. 재정이죠. 국내부 내장원은 원래 궁궐 살림살이 하는 것이거든요. 궁궐 살림 경제를 책임지는 것인데 얘들이 궁궐 살림뿐만 아니라 나라의 살림살이까지도 손대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원래는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이 국가의 재정 부분이 호주가 담당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삼성 육부할 때 6조 중에 하나가 호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이상하게 바뀌어서 재정 부분을 여기서 달려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재정 부분을 이제 바꿔달라는 얘기죠. 갑신정변 때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뭐죠? 원위치 하면 되는 거야. 원위치가 뭐야? 새로 만드는 거 아니야. 갑신정변 때. 다시 되돌아가자는 뜻이 되는 거예요. 뒤에 이제 바꿔지죠. 갑오격대가 어디서 하는 건가요? 탁지 아문에서. 탁지 아문. 독립협회도 주장하죠. 독립협회도. 탁지부의 사자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호조, 내장원, 호조, 탁지 아문, 탁지업. 흐름 잡으세요. 호조, 출발점. 국내부에서 다 가져갔다가 쉽게 해서 국가 살림인지 나라 살림인지 개인 살림인지 구분하지 막 썼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니지. 그 다음에 갑신정변, 호조, 갑오개혁, 탁지아문, 종이협회, 탁지부로. 됐죠?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13, 14는 그렇게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약에 관련된 부분이죠. 갑한텐. 갑한텐. 설명드렸죠? 한성조약에 대한 배상에 대한 지불금. 그 다음에 텐진조약. 요거 되게 시험 잘 나오는 부분. 별표 한 3개, 최소 3개 정도 될 것 같아요. 텐진조약에 대한 내용들. 충분히 됐죠? 그 다음에 그 684페이지 보시면 한계가 있죠. 실패했죠. 결과적으로 갑신정변은 실패의 원인들이 나왔죠. 민중의 지지가 부족했다. 이로부터 일방적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 보통 우리가 그 개혁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들이 있는데요. 잠깐 정리해 볼까요? 개혁의 성공하고 실패가 있다.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중의 지지, 전체 국민 전체가 지지해야만 성공한다는 거예요. 실패한 게 훨씬 더 많죠. 우리는 그죠? 갑신정변 성공했나? 실패했지. 실패했어요. 갑신정변. 갑오개혁 실패했나? 실패. 갑오개혁도 실패했지. 그죠? 왜일까요? 2로부터의 일방적 개혁이요. 2로부터의 일방적 개혁이 실패해요. 그 다음에 동학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독립협회 운동,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다 보니까 실패해요. 전 국민이 동참하지 않는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나온 게 뭐야? 2로부터의 일방적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전 국민이 나서지 않는 한은 성공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의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죠. 입헌군주제를 시도했다. 네, 갑신정변식의 입헌군주제를 바꾸려고 시도했다. 이해 가셨죠? 입헌군주제를 시행하려고 노력했다. 정도까지. 그 다음에 685쪽의 갑신정변 이후의 열강의 침략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베이징 조약, 조로 통상 조약, 조로 비밀 조약 추진. 우리 진짜 어려운 시험은 조로 통상 조약이 나올 수 있어요. 난이도를 진짜 최고로 올릴 때 베베르와 관련된 조로 통상 조약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분도 사건은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네, 갑신정변 이후에 85년, 87년 사이에 영국 애들이 러시아의 남한을 막겠다고 우리 이호수 앞바다 거분도를 불법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걸 몰랐어요. 한동안 우리 영토가 점령당한 사실 자체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해결된 문제는 청이 개입하여 조선 영토를 점령하지 않겠다는 러시아의 다짐을 받고 난 다음에 영국군이 철수하게 되었다. 이 거문도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에 벌어진 사건이 뭐냐? 중립발언입니다. 686페이지 부들러의 중립발언. 독일 영사, 독일 주재 부영사 부들러는 청, 일본, 러시아 3국이 조선의 중립을 승인 보호해야 한다는 스위스식 비주를 씁니다. 이것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6.1준의 중립발언도 있습니다. 추가하자면 김옥균도 중립발언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추가해보세요. 686페이지 6.1준 중립발언 밑에 김옥균도 중립발언을 주장했다 정도 됐죠. 다음은 이제 동학 농민운동을 가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중간 시간이 지금 식사 시간이 걸려 있어서 애매모호해서 식사 끝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쉬겠습니다.